44절 경로적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복소평면상에 경로가 주어졌을 때 이 경로상에서 정의되는 복소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복소 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약속했었죠. 즉 복소 함수가 우리가 xt 플러스 iyt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이 w를 대신에 그냥 z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복수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복수함수에 대한 적분을 다룰 때요. 자, 여기 보다시피 실수부하고 헛수부는 다 같이 실함수예요. 실수값 함수입니다. 여기서 t가 취할 수 있는 값이 a에서부터 b까지였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앞에서 이 복수함수의 정적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t가 취할 수 있는 값이 a에서부터 b까지일 때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수함수의 부정적분을 찾아서 그 부정적분을 이제 대문자 지랄할게요. 우리는 앞에서 소문자 w하고 대문자 w를 썼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b 마이너스 대문자 a, 여기 대문자 z는 이거 도함수가 소문자 z가 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이거의 역도함수가 이거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복수함수의 AB 구간 안에서의 즉 실수값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일 때 그때 복수함수의 정적분은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적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절에서 배웠던 경로상에서의 적분을 새롭게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로상에서의 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다뤘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여기가 시점이 있고 자, 여기가 종점이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 경로를 실어 놓겠습니다. 우리는 이 경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표시를 했었죠.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자, 이와 같은 복소평면상의 곡선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경로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분적으로 매끄러운 홀을 이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연결해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이와 같은 이 경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경로 C 상에 있는 모든 복소수에서 정의된 함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보라색 곡선 위에 있는 것을 이제 z 이퀄 zt라 표시를 한다면은 자, 이제 이 z상에서 정의된 어떤 복수함수를 fz라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이 경로상에서 적분합니다 라는 얘기로서 앞으로 기호를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랑 다르죠.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긴 t에 관한 거지만 이제 복소평면상에서 이제 경로 C를 따르는 복수함수의 선적분은 앞으로 이런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복수함수의 선적분을 그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네요. 이 복수함수의 선적분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의는 이미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벡터 미분적분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선적분을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선적분의 정의와 거의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복소평면이다 또는 실평면이다 이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로 C를 따르는 복수함수 fz의 복소 선적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저자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결과만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독립변수 t를 보다시피 여기 실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임의대로 분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대로 분할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에서 맨 왼쪽 점을 t0, 그 다음에 t1, t2,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끝을 tn이라 놓겠습니다. 즉 t0가 a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는 t1, t2, 그리고 tn, 자, tn은 b를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을 이렇게 임의대로 분할하도록 하죠. 등분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임의대로 분할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분할했을 때 자, 우리는 이 함수가, 이 복수함수가
이 매개변수 t가 취할 수 있는 값 범위 안에서 이 함수는 연속인 함수이고 또한 미분도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 곡선 자체를 우리는 이제 매끄러운 곡선을 위주로 다루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꺾인 점이 있다면은요, 그러면 경로를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생각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이제 복소 선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을 다 배운 다음에 그와 같은 문제로 확대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매끄러운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T0에 대하는 복소평면상의 점이 여기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T1에 대하는 점이 여기 있다라 보고, 또한 T2에 대하는 점이 있고, T3에 대하는 점이 있고, 맨 마지막에 TN에 대하는 점이 이렇게 있다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시점은 바로 ZT0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점은 ZT1이 되고, 그 다음에 ZT2 이렇게 되겠죠. 쭉 가서 맨 마지막에 종점은 바로 ZTN 이와 같이 됩니다. ZT0가 다르게 표시한다면 ZA로 표시할 수 있고, 여기는 ZB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 다음 같은 문제를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임의의 두 점을 하나는 TK하고 또 하나는 TK-1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TK-1, TK예요. TK-1에 대한 이 곡선상에 있는 점은 앞서 표시한 것처럼 ZTK-1로 쓸 수 있고요. 또한 TK에 대한 곡선상에 있는 점은 ZTK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TK-1과 TK 사이의 이 간격을 우리는 미분적분해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델타 TK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K번째 소구간을 나타냅니다. 요 작은 K번째 소구간 안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니까 대응하는 각각의 곡선이 있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이 곡선의 길이하고 관련된 문제를 설명했었죠. 그래서 곡선의 길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서 우리가 곡선의 길이는 매개변수의 선택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다시피 이렇게 곡선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호의 길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호의 길이를 우리가 편의상 델타 LK라 써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호의 길이를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델타 LK는 인테그랄, 자, 여기 보다시피 t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잖아요. t는 tk-1에서 tk까지입니다. tk-1에서 tk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Z'의 크기 dt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Z'T의 크기 앞서 얘기했었죠.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t 이와 같이 됐죠. 자,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호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분호의 길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이 복소 정적분을 계산하면서 바로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복소수에서는 이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여기 보다시피 잘 보세요. 근데 이건 복소함수를 다룬 게 아니라 뭐예요? 크기니까 이게 실함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복소 함수에 대한 정적분에서는 평균값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여기서 평균값 정리 씁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복소함수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복소함수의 정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길이니까 이거 크기잖아요. 이건 실수값입니다. 이건 실함수에 대한 정적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 이 식에다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하면은 다음같이 쓸 수 있잖아요. 자, 구간의 길이 TK에서 TK-1을 뺀 것의 역수, 그리고 인테랄이죠. 요 인테랄을 얘를 이걸로 쓸 수 있잖아요. 델타 LK예요. LK. 그런데 요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델타 TK가 의미하는 바는 델타 TK는 TK에서 TK-를 뺀 거예요. 요거의 크기를 해봐. 이거 어차피 양수니까 절대값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다시 쓰면은
델타 TK 분의 1 델타 LK와 같이 됐죠. 자, 이제 이 실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한 꼴이니까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로부터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Z 프라임 여기 요 피적분 함수에 여기에다가 적당한 TK 스타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TK 스타가 바로 이 구간 안에 어딘가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로부터 요 사이에 TK 스타라는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TK 스타에서 함수값 바로 그것이 Z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ZTK 스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B-A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실함수에서 fx, dx 이걸 만족하는 점 C가 AB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것이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리잖아요. 요 피적분 함수 모양과 똑같은 함수이고 대신 AB 사이에 C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대로 이걸 쓴 것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거인 TK 스타가 반드시 TK 스타가 이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TK-1과 TK 안에 이 개구간 안에 이 안에 존재합니다. 자, 이런 점의 존재성을 정적분의 평균값 정리로부터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요 점의 존재성을 보장할 수 있고 그 점에서 역시 함수값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다음 같은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점에서의 함수값이에요. 요 한 점에서의 대응하는 함수값을 생각합니다. F, Z, TK 스타예요. 요 한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뭘 생각할 것이냐면 여기가 지금 여기 델타 TK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델타 TK.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양변 이걸 곱해 보세요.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얘는 적분이거든요. 보다시피 이 적분이에요. 양변 이걸 곱해 버리면 이 적분 값하고 여기다 써 볼게요. 이렇게 되는 TK 스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얘를 1조로 곱해 버리면 이게 이 적분이 이렇게 되는 것과 같아지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TK 스타의 크기 그리고 델타 TK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얘랑 같아지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부분호의 길이에요. 자, 이제 이 부분호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자, 이제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호의 길이잖아요. 부분호의 길이.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Z 프라임 그 다음에 TK 스타의 크기 델타 TK예요. 자, 이 함수값에다가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부분호의 길이에요. 부분호의 길이를 곱한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걸 왜 다루고자 하는 것이냐면 마치 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배웠던 리만 정적분의 정의랑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이걸 적분할 때 이 정적분의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 이제 얘도 구간 AB를 잘게 쪼갰잖아요. 임의대로 이렇게 분할하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T0부터 TN이라 한다면은 이제 얘를 계산할 때는 여기 어딘가에 TK 스타라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TK 스타. 그 다음에 이제 델타 X잖아요. 델타 X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요 간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요 간격을 이제 델타, 요 구간의 길이죠. 델타 XK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넓게 쓸까요? F, XK 스타, 델타 XK.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해요. K를 자, 이제 이렇게 N개의 조각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극한을 취했었잖아요. 극한을 취했을 때 여기서 뭐냐면은 이 구간에서 이게 임의대로 등분한 것이 아니라 임의대로 분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델타 T1, 델타 T2, 델타 T3 쭉해서 여기가 이제 K번째 델타 TK 이렇게 있고요. 델타 T1, T2, T3 쭉 있을 때 이 델타 TK 중에서 그 크기가 가장 큰 거를 우리가 놈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할을 파티션의 놈이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은 맥시멈 값을 얘기합니다. 맥시멈 델타 TK에 K는 1부터 N개의 조각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 부분
구간의 길이 중에서 맥시멈이니까 가장 큰 것을 이렇게 표시하고 이것을 우리가 놈이라 한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리만 정적분을 배우지 않았던 학생들은요, 이렇게 약속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가볍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제 우리 델타 TK의 맥시멈 값을 놈이라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 극한은 이 P는 파티션의 약자를 쓴 거예요. 파티션. 우리말로 말 그대로 분할이라 한 거예요. 분할은 뭘 나타내냐면 폐관 AB를 임의대로 쪼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분할은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분할한 거예요.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이걸 등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의대로 분할하면 다루기가 불편하니까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정적분을 처음 배울 때는 그냥 균등하게 분할한다라고 약속을 하는데요. 대학 교과정에 와서는 임의대로 분할해도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의 분할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놈은 바로 분할 중에서 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간격이 제일 큰 간격을 생각할 건데요. 바로 그 P의 놈의 값이 0으로 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더더욱 잘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리만 정적분의 정의예요. 이 우변에 극한이 존재할 때 이 좌변이 바로 함수 fx의 폐관 AB 안에서의 정적분이다 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이와 비슷한 논리를 여기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리만 정적분, 미분적분에서 배웠을 때 여기 델타 xk는 바로 이 직선 길이를 나타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복수함수에 대한 적분은 이 경로상에서 적분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직선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곡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말의 의미를 여기서는 바로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델타 LK로 바꾼 것뿐입니다. 즉 함수값에다가 구간의 길이를 곱했듯이 함수값에다가 호의 길이를 곱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호의 길이에요. 앞서 말했던 델타 LK가 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 평균값 정리로부터. 얘를 일로 곱해버렸으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호의 길이가 된 거예요. 자, 이제 휘어져 있는 곡선의 부분 곡선의 길이에다가 함수값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함수값 곱했어요. 그리고 다 더해서 놈을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합니다. 여기를 만약 여기 보다시피 n개의 부분 구간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k가 1부터 n까지예요.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놈의 개념을 적용합니다. 리미트 우리는 이 분할의 놈이 0이 되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자, 분할의 놈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임의대로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쪼개놨을 때 이 간격 중에서 제일 큰 간격조차도 0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에 대항하는 이 보라색 곡선 위에 있는 점들도 아주 촘촘해지겠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우변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때 비로소 좌변의 적분이 존재한다라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로 C를 따르는 복소 선적분에 대한 엄밀한 정의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기호 표기를 다 쓰지 않고 중간중간은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약속된 거는 리만 정적분의 정의하고 비교해보면 유사하게 약속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소 선적분의 정의예요. 경로 C를 따르는 복소 선적분의 정의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은 잘 보면은 그냥 정의잖아요. 근데 실제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실제 계산을 왼쪽 기호를 써서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여기는 애초에 이 경로가 직선 경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과 종점만 명시하면 from to의 뜻이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직선을 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경로를 나타내니까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점과 종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점과 종점을 따로 쓰는 경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경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때예요. 이 적분값이 양 끝점에만 의존하고 이동 경로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시점과 종점을 사용합니다만 일반적인 복소 선적분에서는 경로가 달라지면 적분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써서 표시합니다. 이것은 미분적분학에서도 벡터 미분적분학에서 배웠을 때 바로 그 선적분도 이런 기호를 썼었잖아요. 복소수도 동일하게, 복소 적분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 실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 기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리만 정적분의 기호 표기로부터 리미트 시그마는 인터널 기호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터널 기호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볼까요? 이제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갈 때 첨자 띄어내고요.
스타도 떼어내서 그냥 X를 썼죠. 자, 여기도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F 첨자를 떼어내고 스타를 떼어내겠습니다. 그러면 ZT가 되는군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첨자 떼어내고 스타를 떼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Z'T 크기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긴 델타 XK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좌측으로 보낼 때 DX로 간단하게 썼죠. 델타를 D로 K라는 첨자를 떼어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하도록 하죠. 델타를 D로 바꿔놓을 것이고 첨자 떼어내고 T 이렇게 쓸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건 잘 보면 이건 T에 관한 적분이 되어버렸죠. 즉 자연스럽게 이 복소 선적분의 정의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매개변수 T에 관한 적분의 문제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개변수 T는 보다시피 이게 실수거든요. 모든 실수를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고 보다시피 직선상의 적분이고요. A에서부터 B까지 T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직선상의 적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계산할 때 T가 취할 수 있는 시점, T가 취할 수 있는 종점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로 C를 따르는 복소 선적분을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리만 정적분 형태처럼 바꿔서 계산한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는 미분적분학에서 다뤘던 벡터 미분적분학의 선적분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복소 선적분하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 다뤘던 벡터 미분적분학의 그 라인 인테그랄을 다 잊어버렸다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그거랑 이거는 거의 똑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실수냐 복소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소수일 때는 x 플러스 iy라는 기호 표기만 조금 더 늘어난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경로 C를 따르는 복소 선적분을 우변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걸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경로 C를 매개변수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매개변수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실제 많은 예문을 다룰 때는 경로 C가 매개변수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룰 건데요. 그러나 사실 그림으로만 주어진 경우는 그 그림을 보고 우리는 경로를 매개변수화 시켜서 적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로 C가 이렇게 매개변수 T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복소 선적분은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의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정의로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정의가 왜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책에는 저자분들이 그냥 간결하게 이렇게 복소 선적분에 대한 엄밀한 정의보다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약속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컨터 인테그랄 경로적분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 함수는 반드시 C상에서 이 경로 C상에서 연속함수라는 가정하에서 다루고자 하고요. 만약에 전 영역에서 연속이 아닐지라도 조각마다 연속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복소 선적분을 직접 계산하는 예문은 이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는 이제 경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의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그림을, 자, 이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매개변수 T가 있습니다. 이제 ZT를 이용해서 공간상에, 평면이죠. 복소 평면상에 경로를 표시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T가 A일 때 여기가 ZA가 돼서 그러면 이 보라색 경로의 시점이 됩니다. 이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할 때요. 또한 T가 B일 때 되는 점이 여기이고 그럼 ZB가 돼서 얘가 종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경로 C를 이렇게 ZT를 써서 표시하게 될 때는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이 돼서 T가 A에서부터 B까지 변하게 될 때 경로 C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경로 C의 방향입니다. 시점, 종점입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매개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곡선이 증가하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 약속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패곡선일 때는요. 단순 패곡선일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갈 때가 양의 방향이 있지만 이렇게 열린 곡선일 때는요. 단순 열린 곡선은 매개변수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곡선이 진행하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양의 방향이 약속됐을 때 그러면 음의 방향은 어떻게 약속을 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양의 방향이라면 음의 방향은 거꾸로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거꾸로 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를 마이너스 B로 표시하고 이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여기를 마이너스 A로 표시할 겁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자, 여기서 움직일 때 이 움직이는 변수를 여전히 T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표시할 때, 이 곡선을 표시할 때 우리는 마이너스 C라는 경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C가 이렇게 가는 경로였고 마이너스 C는 반대로 오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C를 표시할 때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뭐를 쓸 것이냐면 Z 대신에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기호 표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C를 표시하는 기호 표기 잘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얘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T가 마이너스 B잖아요. 그 T가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ZB가 자, T가 여길 때 대응하는 점이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T가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ZB가 되지 요 점이잖아요. 요 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쭉 T가 움직일 때 그래서 마이너스 A까지 가게 될 때요.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ZA가 종점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종점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던 것이 여기가 시점이고 여기가 종점이었던 방향이었다면은 이제 마이너스 C는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갑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것이 마이너스 C의 방향입니다. 처음에 주어졌던 C하고 출발점과 도착점이 반대로 돼 있고요. 대신 함수는 동일하게 표현하고 매개 변수만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바꿔놨으니까 이동하는 경로는 보라색으로 똑같이 이동을 합니다. 즉 출발점과 도착점만 위치가 바뀐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마이너스 C 방향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C가 양의 방향이었다면 마이너스 C는 음의 방향이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린 곡선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C는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이었다면 마이너스 C는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우리가 경로라는 것은 매끄러운 홀을 여러 개를 그 점을 통해서 연결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자, C1이라는 매끄러운 호하고 C2라는 매끄러운 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뾰족한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piecewise, smooth arc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조각적으로 아니면 이제 구간별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조각적으로 매끄러운 곡선입니다 라고 표현할 텐데요.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로라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의 C1과 C2에 또 다른 이제 아크가 있을 때 이렇게 이 C1과 C2의 결합으로 전체 어떤 경로를 생각한다면 그걸 C라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C를 표현할 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덧셈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C1 경로에다가 C2 경로를 더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경로의 합에 관한 기호 표기이고 정의입니다. 자, 이제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플러스 C하고 마이너스 C가 어떻다는 것, 그리고 복소 선적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잘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는 마치 실함수에서 벡터 미분적분에서 배웠던 선적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상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고 덧셈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고 그리고 경로의 방향이 바뀌면은 부가 반대가 된다는 것, 그리고 경로를 나눠서 계산할 수 있다는 성질이 벡터 미분적분에서 배웠던 선적분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 4가지였었는데요. 이런 성질들이 복소 선적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복소 선적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요거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 선적분에서도 인터럴 C상에서 자, Z0가 어떤 고정된 복소 상수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상수예요. 자, 이게 상수인데요. 자, 조금 전에 복소 선적분을 약속을 했었잖아요. 요 밑에 지금 지우는 거는 요 다음 절에서
경로를 따르는 복소 선적분을 계산할 때는 이제 실제 계산 요걸로 계산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정의를 활용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성질들 몇 가지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문제는 이제 Z0가 고정되어 있었고요. FZ 그리고 TK 스타 정의를 잘 음미를 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앞서 했던 것처럼 Z 프라임 TK 스타 크기 그 다음에 델타 TK잖아요. 자, 조금 전에 여기다 지웠던 걸 요거에 맞춰서 다시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이제 이 부분 구간을 N개 구간으로 나눴다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놈이라는 결을 썼었죠. 자, 이제 놈이 제로가 되게끔. 자, 정의대로 다시 쓴 게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Z0가 이거 상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상수는 시그마에 대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리미트에 대해서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Z0가 나가고 나머지 리미트 시그마 F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건 밑에 이건 안 써도 되죠. 자,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델타 TK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테랄 이게 C상에서 FZ, DZ잖아요. 그래서 이 복소 선적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수 바깥으로 나가는 것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인테랄 C상에서 자, 이제 경로 C상에서 두 함수 F하고 G가 정의되어 있다라 보고요. 이거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서 복소 선적분의 정의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본다면 이제 여기다가 Z 여기다 똑같이 TK 스타 플러스 G TK 스타 요거예요. 요거 그대로. 그 다음에 이 호의 길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적분에 대한 평균값 정의로부터 이렇게 바꿔서 표시했던 이걸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델타 TK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더하고요. 놈을 취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시그마에 대해서 덧셈은 따로따로 되고 리미트에 대해서도 선형성이 있으니까 다 따로따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리미트 시그마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리미트 시그마로 나눠진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기 이걸 그대로 씁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둘로 나눠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C상에서 FZ, DZ, 뒷부분은 C상에서 GZ, DZ이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구간을 바꾸면은 자, 이제 이거 마이너스 C상에서 적분은 C상에서 적분한 거에 부가 반대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번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여기서 구간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계산하지 말고 중간에 C1까지 계산하고 여기서부터까지가 C1, 여기서부터까지가 C2라면 C1까지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고 플러스 C2까지 계산해도 전체 구간의 길이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 구간의 길이를 나눠서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어요. 두 개로. 그래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1까지 선적분, C2까지 선적분으로 당연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번째 성질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자, 이제 우리는 요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좀 지워 볼게요. 자, 이 세 번째 바로 마이너스 C 상에서의 적분, 즉 경로의 방향이 바뀌면은 C 방향에서의 적분값의 부가 반대가 되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C 상에서 FZ, DZ예요. 자, 그런데 마이너스 C 상에서는 자, 보다시피 이렇게 계산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여기서 계산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이제 실제 계산할 때는 인테그랄 F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인테그랄 FZ 첨자 떼어내고 스타 떼어내고 그래서 여기다 인테그랄 F 이걸 그대로 쓸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기호 표기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죠. 자, 이제 마이너스 C는 이렇게 표시를 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T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예요. 그래서 인테그랄 이렇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까지 F, Z, T가 아니라 마이너스 T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고 요걸 계산합니다.
Z 프라임 마이너스 t의 크기,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앞에 나와요. 바깥 함수 미분하고 안쪽 함수 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dt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자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자를 써서 볼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t를 타우라는 다른 문자를 써서 이제 문자를 마치 치환 적분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자, 치환을 해보도록 하죠. 타우를 마이너스 t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양변을 미분하면 d 타우는 마이너스 d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인테그랄.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dt가 있어요. 마이너스 dt는 d 타우니까 오른쪽 끝은 여기가 d 타우가 됩니다. 이제 f 마이너스 t는 타우로 쓴다 했으니까 여기가 타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z 프라임 마이너스 t는 타우로 쓴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까지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b면은 마이너스 b면 마이너스 플러스 타우가 여기가 b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가 마이너스 a가 되면은 여기가 a가 돼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리만 정적분이잖아요. 그래서 리만 정적분에서는 시점과 종점의 위치를 바꾸면 부가 반대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그래서 f z 타우 그 다음에 z 프라임 타우 d 타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적분 값은 매개 역할하는 변수의 선택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x d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2분의 1이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 dt를 해도 이거 2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간이 같고 피적분함수의 모양이 같다면 매개 역할하는 변수를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값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타우로 표시를 하던 t를 표시하던 적분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다 썼던 것처럼 바로 선적분의 정의로부터 이 식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a에서부터 b까지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경로가 됐으니까 이게 c가 돼요. 그래서 f, z, 그 다음에 dz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거는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하지만 이제 복소 선적분의 정의가 이거다라고 아까 여기다 등을 써놨잖아요. 그걸 다시 쓴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가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C상에서의 적분하고 이게 좀 작게 쓸까요? C상에서 경로 C상에서의 적분값의 부가 반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요런 게 증명이 다 됐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살펴보면 실함수에서 다뤘던 미분적분에서 배웠던 벡터 미분적분학의 그 선적분에 관한 성질하고 복소 선적분의 성질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증명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왜냐하면 복소평면이니까 실수부 더하기 i의 허수부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보니까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도록 하죠. 자, 우리는 앞절에서 복소 선적분을 계산할 때 이걸 복소함수의 적분을 계산할 때 이걸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소 적분에서도 이걸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보면은 기호표기 이거 하나를 더 써놨잖아요. AB로 씁시다 그냥. 자, 이제 Z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게 낫겠네요.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ZA, ZB를 여기서 쓴 것처럼 시점을 Z1 여기를 이제 Z1이라 쓰고 여기를 Z2라 써볼게요. 경로 C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이거 성립 안 합니다. 얘를 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경로 C 상에서의 적분, 다시 말해서 시점과 종점이 변하지 않고 어떤 경로를 따라가든 C1이든 C2든 또는 C3든 경로의 선택에 상관없이 적분값이 동일하게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교를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학습을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경로에 독립적일까? 여기서 독립이라는 얘기는 적분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뒤에 가서 이 함수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없고 이렇게 컨터 C를 밑에다 써서 표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 표기가 가능한 거는
뒤에 가서 다시 강조하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동 경로에는 전혀 상관없이 피적분 함수하고 양 끝점에서만 함수값이 의존할 때, 적분값이 의존할 때 그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게 가능한 조건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해석함수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하나씩 우리가 해석함수 우리 앞에서 배웠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복수적분에서 그게 가능한 조건은 또 어떤 것인지를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학습했던 것은 복수 선적분에 대한 정의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성질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우리는 복수 선적분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예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한 예문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